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박종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목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따끈따끈한 정말로 핫한 그런 소재고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강사님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민경욱 박사님입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 반갑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화려한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하시고 저랑 같이 잠깐 있었었죠. 그죠? 네, 연구실에도 있었고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시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연구소,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 그리고 자율주행 진흥연구실 실장으로 계시고요. 주 업무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핫한 기술 중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 기술의 가장 첨단에 있는 그런 강사님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보이는 공간 정보기술이라는 책도 저술하셨고요. 그 외에 작년에 올해의 애트리 연구자상이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최고 연구자로 또 상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해주실 민경욱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약간 어색한 경상도 사투리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애트리에 2001년도에 입사를 했고, 이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 기술 개발을 해왔고, 자율주행 쪽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트리의 인공지능 연구소, 애트리의 연구소가 4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연구소인 인공지능 연구소의 지능 로보틱스 연구본부 밑에 자율주행 진흥 연구실에서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진흥연구실은 이제 인원이 한 24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인지판단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통신, 표준화 활동 등의 이제 R&D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애트리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이름을 이제 엑소 드라이브라고 최근에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다가 저희 이제 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소에 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엑소브레인이라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딥뷰라는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어떤 워딩을 써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딥드라이브를 하려고 했다가 딥드라이브라는 이제 회사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엑소드라이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자율주행 기술 개요, 그리고 국내외 동향, 애트리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하는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기술 개요는 조금 진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오래된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셔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율주행의 시작은, 기술의 시작은 미국의 다파의 이제 챌린지 2005년도, 2007년도부터 7년도에 두 번의 이제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랜드 챌린지, 그리고 어번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2005년도에 했던 그랜드 챌린지인데 보시는 이제 오프로드 온로드에서 한 10시간 정도 자율주행하는 그런 어떤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통과, 긴 터널 통과, 협로 통과, 장애물 회피, 험로 주행 등이 포함이 돼 있었고 방금 보셨던 이 차를 SUV 형태의 차량을 보시면 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센서들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15년 전이라서 이때는 센서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기 전이라서 뭐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채널도 낮고 이제 사이즈도 크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센서를 달고 그리고 이제 고정밀 GPS 가격으로 따지면 아마 1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GPS를 달아서 이제 자율주행을 했죠. 그래서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이전 단계라서 뭐 나이스한 어떤 뭐 기술들 그런 것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때부터 조금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도심 환경인데 모의 도심 환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의 도심 환경이 있는데 뭐 도심 환경에서 60마일을 6시간 이내에 통과하는 그런 어떤 미션이 있었습니다. 교차로, 주차, 유턴, 합류, 추월, 교통법규 준수 등이 포함이 돼서 도심 환경에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이 동영상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당기려고 하니까 이게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종료를 해야 되네요. 이때 아마 그 세바스찬 스룬이라는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대가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 차도 만드셨고 여기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마 거기 스탠포드 대학교가 아마 우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구글이 표시가 마크가 있네요. 혹시 교수님은 그 이렇게 저랑 대화하실 수 있나요? 교수님. 네, 이제부터 가능합니다. 예. 예. 그 일단 이렇게 소리는 잘 들리는 거죠? 예,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 이제 정말 자율주행 기술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도에 구글이 차를 이제 도요타의 프리우스 차에 위에 보이시는 요 벨로다인 채널, 벨로다인 라이다 센서인데 아마 128 채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뭐 컨셉이 좋았어요. 이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자가 운전이 불가능하신 분이라서 구글의 자율주행 차를 이용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뭐 세탁소도 들리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의 이제 시작은 2010년부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이제 센서가 라이다 센서예요.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미케니컬하게 360도를 도는 센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과거에는 이런 센서가 없었죠. 이제 그냥 원 채널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채널만 이제 라이트를 쏴서 이제 감지를 하는 그런 센서였는데 360도를 이제 멀티 채널로 데이터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를 아마 자율주행에 처음 접목해서 조금 이제 인기를 끌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각장애인 분이 이제 목적지를 뭐 세탁소로 해서 세탁소에 들렸다가 뭐 또 집으로 가는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자율주행 이제 붐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이제 레벨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제 오토메이티드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있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없는데 오토메이티드라는 용어는 약간 이제 자동차 업계 쪽, 이제 완성차 업계 쪽에서 약간 접근하는 그런 어떤 용어인 것 같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은 이제 저희 같은 ICT 업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의를 보시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주행 경로를 계획하고 계획된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감시하고 그리고 가감속 조향, 제어를 자동화한 시스템 또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지금 이제 뭐 크게 레벨 5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레벨 4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제로, 1이 이제 상용차에 나오는 그 에이다스이고 레벨 2가 반자율주행 역시 상용으로 나온 에이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부터 이제 사실은 그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 레벨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었고 그 중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인식 기술과 그리고 판단 기술과 제어 기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래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은 있으나 뭐 이 가족이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이 이제 레벨 5, 이 단계가 이제 레벨 5이고요. 과연 레벨 5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뭐 가깝게는 뭐 15년 뒤에 올 거다. 멀게는 뭐 50년이 지나도 오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 회장이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예, 정확한 이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세바스찬 스론이 앞으로 5년 안에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미 2018년도에 애리조나주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상용 택시 서비스를 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기술의 실증을 이제 각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여기 핵심이고 저도 그렇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소프트웨어 전공이실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센싱 및 인식 그리고 판단 및 주행 전략 그리고 제어 이렇게 크게 뭐 세 개의 뭐 시스템으로 뭐 뭉쳐서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으나 크게는 이제 세 개의 시스템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정밀 지도 그리고 정밀 측위 고성능 센서 그리고 V2X 통신 그리고 ADAS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경로 탐색, 고정 지물, 고정 데이터 인식, 그리고 이동 데이터, 이동 객체 인식, 고정 객체 인식, 그리고 전방 차량, 이제 장애물 감지, 차선 인식, 그리고 판단 및 주행 전략에서는 주행 상황 판단, 주행 전략 결정, 이제 주행 전략 결정이라면 차로 변경, 뛰어들기, 추월, 좌회전, 우회전, 정차,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행 궤적, 이제 트라젝토리 또는 로컬 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행 궤적을 생성합니다. 주행 궤적에는 목표 궤적, 그러니까 웨이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점들의 리스트, 그리고 거기서 목표 속도, 전방 타깃 선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제어단에서는 그 패스를 팔로잉 할 수 있도록 종횡 제어, 종방향, 흥방향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하드웨어적인 액추에이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뒤에 또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식은 크게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센서인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라면 이동 객체 그리고 도로 표식이라면 정지되어 있는 객체 그리고 신호등을 인식하는 그런 환경 인식 기술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인식 기술 위치 인식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 그러니까 자기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고 비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뭐 장애물 상대 장애물의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량의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현재 위치에서 데스티네이션 어디를 가기 위해서 뭐 경로를 어떻게 만들고 제어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인식이 굉장히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기술이고 그리고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고정밀 GPS를 써서 그냥 뭐 자율주행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GPS는 아무리 고가 GPS라 하더라도 터널에서는 이제 음영 지역에서는 이제 GPS가 이제 위치 오차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그리고 뭐 도심 지역에 건물이 좀 몇 개 좀 있어도 오차가 이제 뭐 수십 센치 이상으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한 환경에서는 2cm 정도의 오차까지 이제 보장을 하지만 뭐 일반 도심에서는 이제 오차가 크기 때문에 GPS를 쓰지 않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릴 테니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판단에서는 이제 플래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플래닝에서는 이제 목적지까지 경로 계획 그리고 장애물 회피 경로 계획, 주행 상황별 행동 판단, 차량의 어떤 비헤이비얼 또는 이제 매뉴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를 어떻게 조작할지 행위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제어는 주어진 경로를 팔로잉하기 위해서 이제 조향, 가감속, 기어 등 액추에이터를 제어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성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인 레이더 센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센서, 레이저 스캐너, 이제 라이다 센서이고, 울트라소닉 초음파 센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돼야 될 GPS는 이제 참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용으로 쓰고 있고, 정밀 맵 데이터,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통신을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한 몇 년 이내에는 이제 VTX라는 통신을 많이 써서 이제 자율주행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센서 그리고 데이터가 주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인지, 판단, 제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동작해야 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위한 DCU,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컴퓨터에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핸들의 조향의 각도 그리고 이제 가감속을 위한 속도의 값을 이제 제어로 넘겨주면 이제 그대로 차가 속도를 줄이고 이제 조향을 이제 뭐 틀게 되는 그런 걸 위한 액추에이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아주 이제 과거에 썼던 이제 내용들이고 이제 국내의 동향은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되었던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앞서서는 제가 이제 인지 판단, 제어, 뭐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도메인별로 이제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도메인 분야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제 센서인데 그 카메라, 라이다, 뭐 레이더, 울트라소닉 이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는 뭐 다 아실 테고 라이다는 이제 빛을 쏴서 이제 반사되는 어떤 오브젝트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점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점들의 셋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셋으로 이 이제 오브젝트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레이더는 이제 전파를 쏴서 뭐 앞에 몇 미터 앞에 있다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아는 거죠. 라이다와 레이더의 차이는 라이다는 보다 이제 장애물의 형태를 이제 사이즈, 볼륨을 정확하게 레이더보다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장애물의 검출 그리고 장애물의 트래킹, 속도, 방향 등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 대신 가격이 비싼 단점 그리고 이 인지 센싱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 크지 않은 그런 단점들 그리고 약간 이제 안개나 습도 이런 거에 조금 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더는 대신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용화가 되어서 가격이 저렴해졌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장애물을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이 장애물이 차인지 사람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조금 어렵고 형태도 정확하게 이제 3D로 알아내기도 좀 힘든 그런 어떤 단점이 있지만 롱레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카메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조도 조건에 약하고 취약하고 대신 이제 사람이 보는 거와 같이 어떤 그런 어떤 해상도 영역에서 조금 더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기에 유용한 그런 어떤 센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센서를 이제 차에 달아서 로 데이터를 받아서 뭐 실제 뭐 인지도 하고 예측도 하고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이제 실현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지능형 센서라고 이런 센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공지능 기능을 통과를 해서 이 차가 이 장애물이 차다, 뭐 사람이다, 그리고 얘가 속도가 얼마다, 뭐 이런 방향이 어디다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지능형 센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중요한 기술이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범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국정부 R&D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최근에 예타도 많이 통과가 됐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사실은 필요한데 뭐 국내는 아직 그런 게 좀 없어요.없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범용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이제 GPU를 쓰고 있고 그리고 모빌아이 퀄컴이 이제 모빌아이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용으로 ADAS용으로 이제 뭐 칩들 그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반도체가 탑재된 오토모티브 컴퓨팅이 사실은 이제 뭐 소형으로 저전력으로 구동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컴퓨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PC나 서버를 차에 두고 주행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어떤 컴퓨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의 뭐 시리즈들 페가수스, 자비어, 테슬라의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뭐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이제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가 좀 약간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면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앞서 말씀드린 인지, 판단, 제어는 사실 이제 응용, 이제 기술이 포함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그런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동작이라 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데 다른 어떤 프로세스들의 어떤 뭐 간섭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 처리 시간도 이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로스라는 뭐 로봇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 그리고 오댑티브 오토사, 오토모티브 스탠다드인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오토웨어 아폴로 뭐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기술 개발하는 쪽도 있고, 뒤에 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인지를 위한 로컬라이제이션, 퍼셉션 인지, 플래닝, 판단, 컨트롤 제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AI,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제 정밀 맵을 만들기 위한 매핑 기술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이제 V2X라는 통신, 이제 커넥티드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차량이 단독적으로 지금은 차량 단독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그 인프라랑도 이제 통신을 하고 이제 차량 간 통신을 함으로 해서 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기술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V2X라 하면 V2I, Vehicle to Infra, 그리고 V2V면 Vehicle to Vehicle, 차량 간 통신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랑 차가 연결이 되고 차랑 차끼리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커넥티드 드라이빙이고 여기 들어가는 통신 기술이 뭐 이제 웨이브 기술은 이제 이미 나와 있고 이제 5G VTX가 지금 이제 막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이 제정되고 이제 칩을 만들고 VTX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이제 뭐 아직 한 2, 3년은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제 5G VTX가 이제 나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저지연 그리고 고용량의 데이터 레이시 이제 올라가서 실제 뭐 예를 들면 원격 제어가 가능한 그런 어떤 통신 기술이 이제 5G V2X가 되는 거죠. 웨이브 같은 경우는 CITS라고 해서 이제 뭐 서울,
뭐 대도시에는 좀 있는데 그 이제 교차로 같은데 뭐 신호 정보를 통신으로 준다든지 인프라에서 뭐 인지된 결과를 이제 뭐 차로 알려준다든지 그런 데 활용되는 될 수 있는 그런 또 웨이브 통신이 지금은 CIT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뭐 지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로 신호 정보, 사실은 신호등 정보는 자율주행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 굉장히 큰 트럭이 가리고 있다든지 또는 또 보행 신호도 이제 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카메라로는 이제 쉽지 않죠, 그 인식이. 그래서 통신으로 받는 게 사실은 이제 결국엔 답이 되는 상황이고 통신으로 이제 신호 정보 더하기 이 신호가 몇 초 뒤에 바뀐다라는 정보가 같이 줘야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교차로를 이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앱들이에서는 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저희 실에서는 요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또 배터리가 또 굉장히 또 여러 분야를 이제 뭐 R&D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하는 이제 본부도 있고 그리고 이런 컴퓨팅을 이제 만드는 본부도 있고 물론 센서를 만드는 데도 있고 통신을 또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있긴 하네요. 근데 타이틀이 커플도 돼서 같이 협력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단계별 기능 수준인데 이거를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 소리가 너무 큰데. 네, 지금 이제 BMW에서 만든 레벨, 자율주행 레벨인데, 그래서 아까 2는 ADAS로 이제 잠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 이제 3는 전방을 이제 주시를 오랫동안 안 해도 되고, 이제 4는 레벨 4는 아예 이제 전방 주시를 안 해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 대신 운전석에 운전석 반드시 탑승해야 되는. 그리고 레벨 5가 되면 운전석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벨을 이제 기능별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지적인 측면으로는 레벨 2에서는 이제 ADAS 수준에서는 이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에 뭔가 있다 없다 정도 알 수 있는 정도. 레벨 3가 되면 지금 뭐 라이다 센서로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데 얘가 형태가 어떻더라 정도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레벨 4가 되면 주변에 있는 장애물의 형태 더하기 그리고 차인지 사람인지 오토바이인지 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쉽게 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보시는 이게 정밀 맵인데 정밀 맵이 다 필요하고요. 레벨 5가 되면 뭐 정밀 맵이 있든 어떤 뭐 제한 없이 뭐 자율주행 가능한 그런 단계로 약간 뭐 조금 입장 차이는 있으나 이제 BMW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보행자가 보이면 뭐 가상의 어떤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차가 정지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컨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벨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총 5단계, 5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가 자율주행이고, 그 이전 단계는 그냥 ADAS,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0는 그냥 뭐 노 오토메이션이고, 레벨 1은 드라이버 어시스턴스인데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리고 LCAS, 그리고 차선을 유지해서 가는 그리고 S파스는 이제 자동 주차, LDWS는 LCAS랑 유사한데 이제 워닝만 날려주는 차선을 넘어 벗어나면 이제 워닝 날려주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이제 레벨 1에 해당되는 ADAS 기능이고 레벨 2에 해당되는 반자율 주행은 이 중에 ACC와 LCAS를 합치면 결국에는 하나의 차선을 따라가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고속도로만 가능하겠죠. 일반 도심은 횡단보도에 이제 차선이 끊어져 있으니 이제 불가능하고 일반 그 고속도로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제품이 나와서 쓰고 있어요. 뭐 저도 쓰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현대차의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뭐 이미 제품이 나와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반자율 주행까지는 상용화가 이제 된 시점이다. 그리고
뭐 레벨 3부터가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제 보시면 3와 이제 4, 5의 구분은 이제 테이크오버 리퀘스트. 3는 언제든지 운전자 전환,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 모드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전방을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레벨 4는 운전자 전환이 없고, 운전자 전환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 기술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뭐 시스템이라는 게 언제든지 고장,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레벨 4가 되면 이제 완성도도 좀 높아지고, 시스템 이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이제 테이크오버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차 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정지를 한다든지 또는 갓길로 이제 뭐 저속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이 가능한 단계가 레벨 4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벨 4, 레벨 5는 이제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제한 조건 없이 그냥 운전석도 없어도 되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벨 3와 4는 정의된 룰과 정의된 로드 환경, 최근에는 이제 ODD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도메인 디자인이라고 운영 설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차량은 레벨 3 차량이다. 이 차량은 레벨 4 차량인데 뭐 부산의 뭐 환명지구에서만 돌 수 있다. 그리고 주간 환경에만 돌 수 있다. 뭐 속도는 60km밖에 안 된다. 이런 어떤 제한된 그런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을 설계하는 게 ODD인데 그 어떤 제한 조건을 걸어서 자율주행하는 단계가 레벨 3, 레벨 4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5는 이제 그런 어떤 제한 조건 없이도 그냥 자율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서 제가 이제 정밀 맵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드렸는데 ADAS를 위한 뭐 맵이 있어요. 그래서 곡률과 구배 정보가 포함된 기존의 내비게이션 맵의 확장판인 ADAS 맵을 쓰는 곳이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유일하게 테슬라 빼고는 다 이제 정밀 맵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고정밀 맵을 레벨 3, 4는 이제 반드시 써야 되고, 레벨 5는 뭐 나이스하게 뭐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향후에 뭐 5를 실현을 하게 되면 맵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맵 없이도 자율주행 가능한 게 레벨 5가 아닌가, 약간 주관적으로 뭐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상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레벨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기술인데, 지금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면 자율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이 많은데 좀 위에 가장 꼭대기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고 딥러닝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저도 동의하고, 이제 좀 쭉 보시면 이제 V2X 통신을 위한 인프라가 있고, 이제 OTA 업데이트는 이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원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죠. OTA 업데이트, 그리고 슈퍼컴퓨터, 이제 인공지능 학습하려면 슈퍼컴퓨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센서 퓨전,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라이제이션, 정밀의 기술, 뭐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보시면 뭐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당연히 더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지 예측 판단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 이제 뭐 엔드 투 엔드 기법들도 있고, 이제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 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웨이모가 이제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었고, 그 전부터 누신이라는 기관, 그리고 시티스케이프 키티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카메라 데이터,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 등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써서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별도로 뭐 연구 목적의 공개이기 때문에 이제 상용 또는 서비스를 하려면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저희 애들이도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까지 120TB 정도 엄청난 규모 정도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딥러닝 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이 붐이 불다 보니 또 데이터 댐 사업이라고
이제 굉장히 이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별로 예를 들어 음성인식, 시각인식 뭐 등등 그리고 자율주행 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최근에 굉장한 이제 예산으로 사업이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재산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핵심이고 지금 뭐 잠시 보시면 제가 정밀 맵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로드스타 AI라는 이제 회사인데 지금 약간 비가 오고 그리고 야간 환경에 자율주행이 사실 쉽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아직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보시는 여기 굉장히 복잡한 뭔가 보이는 게 이게 정밀 맵 데이터예요. 그래서 정밀 맵 데이터는 HD 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 데피니션 맵인데 좀 보시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로드마크, 그래서 화살표, 뭐 글자,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뭐 모양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폴리곤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차선, 정지선, 뭐 도로 경계선 이런 선형으로 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레인사이드, 그래서 차선 데이터이고 그리고 높이 정보를 가지는 표지판 그리고 신호등 데이터들이 랜드마크, 뭐 정확한 조금 표현은 좀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로의 중심, 그러니까 차선의 가운데, 그러니까 차로의 중심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고정밀 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만 쓰는데 이런 차로 레벨, 차로 수준의 이런 정밀맵 데이터를 이용해서 GPS 대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자기 차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래닝, 판단, 이제 동적인 어떤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정밀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맵의 역할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영상으로 자기 모션에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로 인식된 차선들 마커들과 구축된 정밀맵을 매칭을 해서 자기 차량의 위치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카메라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별도의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라고 있는데 그 맵과 역시 이제 센싱된 데이터의 매칭에 의해서 이제 자기 차량 위치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의 정밀 맵이 쓰이고 당연히 글로벌 패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맵을 쓰겠죠. 그래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은 뭐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서 부산대학교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전역 경로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로컬 패스는 실제 뭐 이제 전방 50m 또는 이제 100m까지 차가 팔로잉 해야 될 이제 경로를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으로 차가 이제 팔로잉 가능한 경로이기 때문에 이제 키네마틱스 모델이라는 차량의 어떤 기구학적인 또는 동력학적인 모델이 반영된 그런 경로를 이제 만드는데 정밀맵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장애물들이 막 전방위로 전방, 후방, 측방에 장애물들이 인식이 되는데 이 장애물들이 나한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애물이 내가 주행하는 차로에 있는지 또는 왼쪽 차로에 있는지 오른쪽 차로에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장애물 압스터클을 이제 매핑하는데 정밀맵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교차로를 통과한다든지 비신호 교차로를 통과 또는 차선 변경할 때 그리고 또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충돌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빨리 서야 될지 뭐 기다렸다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회피를 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리스크 이베리에이션 하는데 정밀맵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고 이제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맵이 없다면 이 보시는 1단계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는데 얘가 멈춰있다 속도가 제로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단계로 얘가 차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뭐 사실은 예를 들면 레이더 센서면 얘가 차인지 사람인지 모를 수 있죠. 근데 라이다나 카메라면 얘가 차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정밀맵을 이용해서 매핑을 해주는 얘가 끝 차선에 있네. 그리고 내가 왼쪽 차선으로 하나의 차로가 여유가 있네.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차량의 후미등을 보니까 얘가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회피를 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구나. 얘가 불법 주차돼 있구나. 회피를 해야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상황을 인식하는데 정밀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들도 정밀맵을 쓰고 있고 구축하는 기술도 일부 가지고 있고 뭐 차량 후미등 이제 상황 인식을 위해서 차량 후미등 인식하는 기술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맵이 자율주행에서는 필수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 과거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제 히어라는 회사, 그리고 톰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고정밀맵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술, 그리고 운영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현대맨 소프트에서 정밀맵, 내비게이션 맵부터 에이다스용 맵, 그리고 정밀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소 스타트업들도 이런 정밀맵 구축하는 기술을 이제 보유한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밀맵은 그 MMS라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는 이제 뭐 굉장히 고가의 10억 이상의 차에 이제 굉장히 고정밀 라이다 센서 뭐 한 2, 3억 하는 라이다 센서를 달고 그리고 고정밀 GPS 그리고 카메라 뭐 그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도로를 이제 쭉 이제 스캐닝하면 이제 지면에 이제 차선들, 그러니까 마커들, 차선들, 뭐 나무 이런 뭐 이 3D로 이제 뭐 스캐닝하기 때문에 이게 반사 강도가 달라요. 이제 빛을 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인텐시티, 반사 강도가 달라서 이게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선이다, 또는 이게 나무다, 뭐 이런 것들 구분할 수가 있어서 그런 센싱된 로 데이터를 가지고 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지오메트리라고 이야기하는 좌표가 포함된 정밀맵 데이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글로벌한 OEM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제 정밀맵 히어 톰톰이랑 협력을 맺었죠. 지금 여기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아마 정밀맵을 유일하게 쓰고 있지 않나 해서 테슬라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정밀맵을 만들고 정밀맵 자체는 사실 인프라라고 이제 보고 있고 국토부 부처 중에 국토부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25년까지 뭐 전국 4차선 이상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구축 비용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5,000km당 100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구축하는 이슈보다는 이제 갱신하는 이슈가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도로를 달려보면 없던 차선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마크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갱신이 굉장한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 하려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준 실시간 정도로 갱신이 해줘야지만 자율주행에 이제 쓰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뭐 실시간 갱신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요 이제 구축하는 차량이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를 갱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얘는 워낙 고가고 그렇게 차량이 많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방법은 뭐 유일한 방법은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갱신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뭐 렌트카면 렌트카가 돌아다니고 뭐 카쉐어링 차면 뭐 그냥 카쉐어링 차가 돌아다니고 뭐 택배 차면 택배 뭐 배달하러 돌아다니면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어떤 뭐 차량에 저가형인 에이다스 센서 시스템만 달아서 데이터를 이제 갱신된 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서버로 올리면 서버에서 이제 갱신하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답이고 그렇게 진행을 이제 뭐 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아직 완성은 뭐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국내에도 이런 걸 하는 사업이 이제 한 2년 전에 사업이 됐고 지금 진행 중인데 뭐 나이스하게 잘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에이다스를 이용한 수직, 그러니까 저가형 시스템을 달아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엔비디아,
그런 모빌아이와 협력을 이제 뭐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협력을 글로벌한 회사들과 협력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맵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 내비게이션에 쓰는 데이터는 이제 요 내비게이션 맵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경로 탐색과 가이던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POI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경로가 만들어지고 교차로에서 직진할지 좌회전할지 그런 가이던스 안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드링크 데이터 그리고 턴 정보, 교차로에 대한 턴 정보, 그리고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는 POI 데이터,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LCAS 그리고 LDWS 등을 위한 ADAS 맵. 그래서 여기는 내비게이션 맵에 공률 9배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맵이고,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HD 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차로 레벨의 데이터들. 그래서 차로, 연석, 로드마크, 랜드마크, 신호등, 그리고 표지판 등이 다 이제 해당이 되고, 로컬라이제이션 플래닝, 상황 판단에 쓰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MMS라는 차량의 이론 형태, SUV 차량의 위에 고가 센서들을 아까 이제 뭐 다파 어번 챌린지에서 봤던 약간 그런 유사한 형태인데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스캐닝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후처리하고 컨텐츠 만들고 속성을 편집하는 단계로 이런 정밀 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밀 맵 구축보다는 이제 라이브 업데이트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방법은 크라우드 소싱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 차량이 뭐 택배 차량 예를 들어 택배 차량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카메라 정도 그리고 뭐 GPS 저가형 GPS 정도 달린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이제 ADAS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택배가 이제 뭐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정밀 맵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HD 맵을 다운로드 받고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하면 카메라에서 이제 실제 인식된 차선 마크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밀 맵을 이제 매핑을 하는데 매핑을 하다 보면 맞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데이터에 체인지가 발생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의 데이터들을 주르륵 모아서 뭐 실시간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버 단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정밀 맵을 업데이트하는 그리고 뭐 피처들도 머신러닝을 추가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또 인공지능 학습 뭐 차선 마커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하면서 정밀 맵을 실시간 아니더라도 준실시간 갱신하는 그런 이제 라이브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이제 자율주행 이전에는 뭐 이게 힐스라는 하드웨어 인더 룹 또는 빌스라는 비크 인더 룹이라는 시뮬레이션들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된 시뮬레이션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차량의 어떤 제어, 동력화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이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된 실스라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다양한 가상도로 환경, 날씨에서의 자율주행 기능 성능 검증, 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도 생성하고 그리고 직접 쓰는 센서도 에뮬레이션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성능 기능 검증에 이제 코스트를 90%뭐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뭐 실제 아웃도어에서 실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데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들죠. 왜냐하면 뭐 인력부터 뭐 저희들도 일주일에 2번씩 대전 연구단지 테스트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4명 인력 5명 동원에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해줄 수 있는 차량 이렇게 2대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실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면 뭐 당연히 비용은 단축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시뮬레이터의 이제 정확도가 얼마나 이제 보장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는 가상 환경을 실환경과 굉장히 유사하게, 당연히 비 오는 날씨, 안개 낀 날씨, 눈 오는 날씨, 이런 것들, 야간, 주간, 이렇게 시뮬레이션 가능한, 하지만 실환경과 정말 유사한 형태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센서, 카메라, 레이더 센서를 에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술,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를 저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야지만 이제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코그나타라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독일의 비레즈,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웨이모, 엔비디아 이런 데 있는데, 당연히 웨이모, 엔비디아는 기술을 오픈 안 하죠.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고, 기술을 이제 시뮬레이터 기술을 팔기 위해서 코그나타, 비레즈 이런 데는 팔고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고가 이제 한 1억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도 이런 시뮬레이터를 저희들도 일부 이제 만들고 있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이제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이제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이 이제 필요한 시점은 자율주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좀 유용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회사들은 이제 크게 유용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실환경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 그리고 운전자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사실 무사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보다 더 정확도를 이제 이렇게 높이는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자율주행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안 쓰고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재사용할 수 있고, 응용 개발 이제 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기능 안정 규격이라고 국제 표준인 ISO 26262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키텍처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봇 진영에서 쓰는 이제 로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이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이제 회사들은 많이 쓰고 있었고, 이게 오토웨어나 이제 아폴로 등은 이제 기본 로스를 쓰면서 그 위에 자율주행의 어떤 오픈 플랫폼 형태로 이제 풀스택 소프트웨어인 거죠. 전체를 다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있고, 조금 이제 자동차 진영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오토사라는 오토모티브 스탠다드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래식 오토사라는 게 있고, 2018년도에 나온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오토사는 차량 자율주행과 상관없이 차량의 이제 편의 바디, 샤시, 파워트레인 등을 위한 ECU 전자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벤츠에서 쓰고 있는 ECU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현대차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호환이 되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 즉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표준을 따르는 이제 대부분이 따르고 있고, 거의 한 63%가 이제 기존 클래식 오토사를 채택하고 있고, 현대차도 2016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과 이제 커넥티비티 그리고 ADAS가 나오면서 이제 요 클래식 오토사로는 이제 기능 성능적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다 보니 이런 이제 표준 스펙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OTA, 이더넷 통신, 보안, 자율주행 센서 지원,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 연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확장판의 어댑티브 오토사가 나왔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저희들도 지금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를 만들고 그 위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그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장점은 기능 안전 규격을 이제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이제 이런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모티브 스탠다드를 따르게 되면 조금 인증이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된다, 뭐 자율주행에서는 그런 건 아직 없고 향후에는 나오게 될 텐데, 이럴 때 오토모티브 스탠다드를 따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수용을 하면 좀 더 유리하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야간 우천 악천후 환경에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도 야간 환경에 자율주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비도 폭우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되고 있어요. 국내는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 환경의 인지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뭐 영상 개선할 수 있는 딥러닝이라든지, 그리고 뭐 데이터 증강,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트랜스퍼 러닝 같은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야간 환경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 그리고 우천 환경에서는 이제 결국의 문제는 이제 빗방울인데, 빗줄기들이 문제죠. 그 윈드실드에 맺힌 빗줄기 또는 이제 뭐 센싱해서 이제 앞에 있는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들, 그런 것들 제거하는 딥러닝. 그래서 앱티브라는 회사가 현대차가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작년에 만들었고, 현대차가 아마 4조를 이제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올해 그 사명 이름이 이제 모셔널이라는 이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계에 이제 뭐 거의 독점이 현대기아차는 과거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R&D를 좀 했어요. 하다가 이제 뭐 지금은 전략이 바꾼 거죠. 이렇게 앱티브라는 자랑 회사랑 이제 같이 협력 벤처,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이제 기술을 이제 만들어 서비스하겠다, 약간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앱티브가 뭐 악천후 환경에 수집한 유신에서 이제 데이터도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영상 기반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들, 구글 웨이모가 작년부터는 극심한 강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허리케인 시즌에 이제 플로리다를 뭐 테스트 지역으로 추가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악천후 환경도 극복하는 거는 뭐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센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이제 극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 목적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서비스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뭐 웨이모는 이미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상용 서비스는 아직은 없고, 공공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일본, 그리고 미국 GM, 뭐 호주에서는 지금 보시는 차량들이 셔틀 서비스라면 이제 정해진 구간을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도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보시면 뭐 이쁘게 생겼잖아요. 예, 운전석이 없어요. 엑셀 핸들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차들이 교통 소외 지역에서 뭐 주로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저속으로 이제 달리면서 셔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차 기반 심야 순찰 서비스라고 이제 두바이에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 인식 뭐 그런 기능들을 달아서 뭐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감지를 하고 센터로 보내서 이제 출동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여기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이 혹시 폭탄이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이상 행동이 있으면 감지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반의 순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비스의 시작은 이제 공공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부의 투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좀 기술의 안정화가 높아지면 민간 서비스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실험 도시입니다. 일반 도심에서 뭐 검증되지 않는 차량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도시가 있고, 모의도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면허라는 걸 받게 돼 있는데,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면허를 받고 면허를 받은 차만이 일반 도심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가 돼야 될 텐데, 그 보험 처리를
그러니까 개조된 자율주행 차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주는 기관은 이제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주고 있고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이런 KCT라는 자율주행 실험 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뭐 자주 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료예요. 유료고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쓸 수 있고 대기업 학교도 무료로 쓸 수 있고 대기업 그리고 연구소는 유료입니다. 또 꽤 비쌉니다. 그래서 4시간에 140만 원인가 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도시 환경을 모사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이제 뭐 테스트는 가능한데 대신 장애물들이 많은 이런 상황은 이제 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비가 오는 상황을 뭐 재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인공 강우를 이제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몇 년 뒤면 오픈이 돼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이제 매저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여기 보시면 그거죠. 이제 마일즈 포 디스인게이지먼트라는 뜻이 운전자 전환 테이크오버가 된 거고 운전자 전환당 이동 거리 마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2019년도 작년 끝까지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의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 결과 중에 1위가 웨이모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물론 한 대가 아니고 뭐 수십 대를 돌렸는데 요 이제 11,000마일이 우리나라는 한 17,000km 정도 되는데 운전자 전환이 17,000km당 한 번 발생한 거죠. 그럼 굉장히 기술 수준이 안정성이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버가 지금 0.4인데 600m당 한 번, 그러니까 600m 자율주행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운전자 전환이 발생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고전에 계속 이제 웨이모가 1등이었고 GM이 거의 2등이었고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바이두가 역전을 했어요. 아까 제가 아폴로 플랫폼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플랫폼을 쓰고 이제 바이두가 그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로 지금 이제 작년에 1등 이제 웨이모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역전을 했죠. 그런 상황이고 여기 뭐 애플도 있고 국내랑 좀 관련된 데는 팬텀 AI, 팬텀 국내 한국인인 대표로 있는 팬텀 AI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중국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기술 수준으로 보면 1위가 이제 뭐 다 웨이모로 보고 있고 2위가 GM 그리고 3위가 기억이 안 나고 4위가 아까 말씀드린 앱티브 이렇게 기술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키플레이는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구글 웨이모죠. 구글이 작년에 데이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일부 데이터를 공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한 데이터예요. 1200만 개 3D 바운딩 박스. 그래서 1200만 개라는 바운딩 박스 데이터 프레임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영상 라이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차, 사람, 사이클리스트, 표지판 딱 4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환경은 낮밤, 새벽, 뭐 다양한 환경에 대한 데이터이고 그런 데이터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리케인 시즌 플로리다 새로운 테스트 지역으로 계속 하고 있고 요 1200만 개 데이터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재산으로 따지면 거의 한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년 이제 전부터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다음 단계가 이제 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애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 애노테이션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뭐 에이모, 블루웨일 이런 회사, 스프링 클라우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애노테이션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회사들은 돈을 받고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뭐 이런 회사들이 또 그런 애노테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플레이어가 이제 테슬라죠. 뭐 작년
전까지만 해도 키플레이어가 아니었는데 워낙 이슈를 받고 있어서 이제 테슬라가 키플레이어가 지금 됐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아니죠. 자율주행은 3단계 이상부터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2단계, 2.5단계의 ADAS 수준입니다. 수준이고 얼마 전에 테슬라 코리아의 관계자분이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는 2단계다.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은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여기에 이제 이 테슬라 칩이 들어가 있고 요 컴퓨팅 드라이빙 컴퓨팅이죠. 여기서 얘의 성능이 그 엔비디아보다 7배 성능이 뛰어난 72테라옵스로 72와트의 소비 전력. 요 수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딥러닝을 그러니까 추론,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에서 추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 성능이 높아야 되고 또 차에서 이제 부가적인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배터리 자체가 또 돈이고 무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터리 저전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으로 이제 고성능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소형 컴퓨터가 자율주행 응용을 개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목마르고죠.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일반 PC 또는 산업용 PC를 차에 달아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오토파일럿 차량에 이제 풀셀프 드라이브 칩이 이제 이 드라이빙 컴퓨터를 이미 달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가장 뛰어난 거는 이제 정밀 맵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밀 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밀 맵을 사용한 이유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라이제이션, 플래닝을 위한 건데 그 센서의 한계 때문에 정밀 맵을 사용하는데 이 테슬라는 영상 기반의 어떤 인식에 자부심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정밀 맵 없어도 다 뭐 예를 들면 차선 인식해서 컨텍스트 어웨어해서 뭐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자신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라이다 센서도 이제 카메라만으로 가능하다. 비싼 라이다를 왜 쓰냐. 뭐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격 측면으로 보면 차 테슬라 이제 모델 3가 저희 애들에도 이제 한 세대 정도 보이는데 뭐 한 5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웨이모는 그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을 보면 이제 뭐 센서 고가 센서 라이다가 달려 있고 뭐 또 GPS도 달려 있고 하다 보니 한 1억 7천 정도.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판매된 차량이 80만 대 이상인데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60만 대 이상이 이제 있고 웨이모는 600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는 웨이모는 1000만 마일인데 60만 대 팔린 차들이 지금까지 주행한 것만 따져도 이제 뭐 3억 마일이고 매일 2,500만 마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요 데이터 수집의 의미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오토파일럿 모드를 이제 켜서 가든 또는 그냥 뭐 끄고 운전해서 가든 요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에서 이제 운전자도 모르는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오픈은 안 돼 있는데 테슬라의 기술력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이제 뭐 딥러닝, 뭐 욜로 3 모델 많이 쓰잖아요. 그 어떤 딥러닝에서 이제 뭐 언노운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캥거루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왜냐면 캥거루는 학습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언노운 오브젝트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해서 실시간 이제 레이블링해서 이제 바로바로 학습해서 처리하는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 또 이제 뭐 차 또는 보행자의 움직임 뭐 예측을 이제 영상 기반의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데 부정확한 예측을 발견하면 또 데이터를 세이브했다가 업로드해서 또 이제 보정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드라이빙 팔러시 측면에서는 이제 모방 학습 이제 드라이빙 태스크라면 뭐 부차로 통과 회피 등의 어떤 태스크에 대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어떤 모방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돌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럼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주변에 대한 어떤 영상 씬들을 저장해서 서버로 보내면 왜 여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에 그런 이제 딥러닝에 쓰이는 그런 식의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카메라만 의존하다 보니 역광에 좀 취약한, 조도 조건에 취약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고가 좀 많이 났었고,
올해 사고가 났던 요 대만에서 정복된 트럭의 사고가 났었죠. 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센서가 이제 레이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속도로에서 달려오다가 인차를 카메라가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복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이 트럭을 사실 학습을 안 했겠죠. 그래서 얘가 장애물로 인지를 못했던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더가 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이더가 이제 전파를 쏴서 이제 오브젝트를 알아내는데 정지된 차는 알지 못해요. 이제 그 원래는 알 수 있으나 정지된 차를 검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넣게 되면 이제 반대로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차가 아닌데도 차로 뭐 인식된다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지된 차를 검출하는 기능을 보통은 빼고 쓰고 있어요. 그 라이다를 만드는 데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미 정지된 차는 그 레이더로 이제 검출이 안 되는 거죠. 대신 차가 이제 같이 뭐 달리고 있다가 이제 검출된 차는 이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차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레이더의 센서 범위를 벗어나서 이미 서 있는 차, 지금 전복된 트럭처럼 서 있는 차는 레이더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그대로 박지는 않았어요. 이제 좀 근거리에서 속도를 줄였는데 그 속도를 줄였던 이유는 초음파 센서 때문에 이제 뭔가가 검출이 됐고 속도를 줄였고 이제 고속으로 달렸던 제동거리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밟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카메라 센서만의 좀 한계점도 있긴 하지만 이제 워낙 테슬라가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또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사람들이 웨이모를 앞지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예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바이두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모비라이가 있죠. 바이두는 아폴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공개된 아폴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고 역시 지금 이제 5.5 버전인데 올해 업데이트된 거는 뭐 다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좀 이제 뭐 주로 모델을 이제 개선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엔비디아에는 뭐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를 뭐 저희들도 쓰고 있어요. 개당 한 300만 원 이상 하는 것들을 학습할 때도 쓰고 있고 추론할 때도 쓰고 있고 그리고 모비라이는 17조 원의 뭐 인텔에 인수될 정도의 이제 영상 기반의 ADAS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으로는 뭐 IQ 2, 3, 4, 5까지 나왔는데 뭐 신호등도 인식하고 차선도 검출해서 데이터로 날려주고 뭐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뭐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제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딥라우트 AI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분이 이제 공항에서 호출을 했고 이제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보시면 이제 트렁크가 이제 비어 있고 딸랑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율주행이 다 처리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는 지금 엔비디아의 페가수스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제품을 쓰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저런 하드웨어, 드라이빙 컴퓨터, 그러니까 반도체가 포함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할 거다. 라는 시점이 이제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 딥라우터 AI 기술인데 역시 이제 뭐 영상만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아마 영상이나 레이더랑 퓨전해서 딥러닝해서 뭐 3D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의 인식은 3D로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뭐 쉽지 않은 기술인데 예, 이렇게 3D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빨리 할게요. 이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보시면 저희 애들이는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1등이다라는 거 뭐 어느 누구도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없으니 조금 잘하는 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잘하는 기업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A2G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토노머스 A2G 현대차 출신들이 이제 나와서 만든 회사 그리고 토르 드라이브 서울대 서승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도 뭐 서비스 좀 했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있고 이제 팬텀 AI 글로벌한 회사인데 국내 한국인이 이제 대표로 있고 팬텀 AI 코리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라이드 플럭스라는 제주도에 뭐 자율주행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조금 잘하는 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 관심 있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이제 회사들은 그러니까 자율주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강점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여기는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뭐 그리고 일부 랩에 운전석이 없는 이런 차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이렇게 서비스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밑에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워낙 이제 5G를 이제 뭐 인터넷 강국, 그래서 5G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5G 기반의 VTX를 이용해서 뭔가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이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밸류 체인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좀 많이 기술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빼고는. 그래서 첫 번째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정밀 맵을 써서 뭐 동적으로 플레잉 하느냐. 보통은 로컬라이제이션 쓰지 않고 GPS로만 한 데는 GPS로 한번 갔던 길을 로깅해서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하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뭐 HDM을 쓰고 있느냐, 신호등 인식을 뭐 딥러닝을 하고 있느냐, 또 딥러닝으로 신호등 인식 못하는 데는 앞차를 그냥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인 데도 있고, 이동 객체를 그냥 뭐 영상 기반의 2D로 인식하느냐, 뭐 3D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술 수준을 조금 판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뭐 통신 쪽, 뭐 앞서 말씀드린 레이블링 하는 회사, 라이다 만드는 회사, 뭐 센서 만드는 회사, 라이다 센서 처리하는 회사, 뭐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 레이다 센서, 그리고 정밀맵 뭐 만드는 회사,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이제 법적인 정책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이제 고시가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 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일반 도심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 면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면허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면허는 총 이 고시에서는 7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실제 감독자가 탑승을 해서 그 기능을 이제 보여주고 이 사람은 통과, 뭐 이 차는 뭐 실패, 이렇게 해서 면허를 준 차량만이 도심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올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고, 이 차는 뭐 보시는 것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확산 운행을 위한 이제 기반 조성 지원을 정하고 상용화 촉진.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까지 안 열렸는데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법이 이 법인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이번 정부 대통령이 광기부처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서 뭐 레벨 4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 그래서 서비스 시범 추진을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셔틀 제작하고 서비스 운영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법도 만들어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자체의 셔틀 서비스가 이제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기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이는 이제 저희 연구실, 저희 본부에서는 이제 24명의 인력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로컬라이제이션 인식, 판단, 제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데이터 수집도 하고, 창가 입력하고, 뭐 서버에서 학습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있고, 정면을 만들 수 있는 매핑 기술도 뭐 꾸준히 뭐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제 보시는 이제 그 자율주행 아직은 이제 뭐 글로벌하게는 이제 저희 국내 기술이 뭐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술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인공지능 접목은 저희 애들이가 가장 이제 높게 많은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 세그멘테이션, 차선 마커 인식, 2D 객체 인식, 3D 객체 인식, 그리고 드라이버 스페이스 인식, 신호등 인식, 차량 후미등 인식, 타 차량 움직임 예측, 그리고 뭐 모방 학습 등 자율주행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차에 접목해서 저희들이 도심 환경에 필요한 이런 시나리오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역사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자율주행 관련된 일을 했었고, 이제 2010년도부터는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오토노머스 발렛 파킹이라고 자동 주차하는 뭐 저속으로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고 주차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었고,
16년도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주얼 슬램으로 이제 정밀 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했었고, 1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레벨 3 시스템 통합 인지 판단 제어 소프트웨어를 갖춰서 처음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 면허를 이제 받았던 그 시기이고요. 2018년도부터 이제 많은 인공지능들, 예를 들어 3D 무빙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라이다 센서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상 기반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뭐 예측하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 수집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때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 면허를 받을 당시, 그때 당시 면허를 받은 차량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몇 대였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 그 면허를 주는 분들이 기술을 다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국내 자율주행 실험 도시 KCT 오픈 준공식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저희들이 VIP 1호차로 이낙연 국무총리 보시는 국무총리님을 태우고 KCT 이제 4km를 이제 주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이미 좀 많이 지났지만 계속 그때 많이 자랑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이제 뭐 드라이버블 스페이스 인식을 이용해서 비포장도로 그리고 차선이 없는 공간에서 이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기술을 좀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8만 킬로, 이제 올해 10만 킬로 정도 데이터를 수집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볼륨으로는 120테라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적용했고, 올해는 이제 필드 테스트해서 저희 연구단지를 뭐 주 2회, 이제 9월 달부터 주 2회 돌고 있고, 야간 환경에 이제 좀 로버스트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수집 차량이 이렇게 이제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 라이다, GPS, 그리고 캔 데이터를 동기를 맞춰서 저장해서 로 데이터를 이제 뭐 수집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0테라바이트 정도를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각 이제 기능별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이제 시멘트 세그멘테이션, 훈미등 인식, 신호등, 2D, 그 라이다로 하는 3D 이동 객체, 라이다 시멘트 세그멘테이션, 차량 트래젝토리 예측 등의 학습 데이터를 뭐 이 정도로 생성을 했고, 외부에 저희들이 이제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식별화해 사람 얼굴이랑 이제 차량 번호판을 법적으로 비식별화를 해서 이제 한 자동화율 70%로 이제 블러링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동작되는 것만 조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제 드라이버블 스페이스 인식, 또 이제 도심의 드라이버블 스페이스 인식, 그리고 이제 차량 후미등 인식, 신호등 인식, 차선 마커들 인식, 그리고 이제 3D 객체. 이게 제가 인식이라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더하기 이제 디텍션, 검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라이다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타차량 움직임 예측하는 것들,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측 같은 게 컷인프레 이제 예측을 어디에 쓰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데이터 이제 주행하는 데이터들의 트라젝토리를 많이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차를 좀 꺾더라도,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장애물이 나의 이제 에고 차량으로 이렇게 매핑이 돼야지만 그 차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이 이제 트라젝토리 예측을 하면 이제 컷인 프리딕션, 이제 내 차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를 예측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차가 이제 내 차로 넘어오는데, 직접 넘어오기 직전부터 이미 예측을 해서 얘는 이제 속도를 한 1초 정도 보니까 좀 빨리 반응을 하는, 1초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큰 시간인데 자율주행에서. 그래서 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인공지능들이 어디에 쓰일까? 그래서 뭐 로컬라이제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로컬라이제이션에 쓰고 있고, 주행 가능 영역 인식은 이제 비포장도로 도로 경계 이탈 방지에 쓰고 있고, 차량 후미등 인식은 타차량 상태 파악을 해서 회피하는 데 이제 쓰고 있고요. 신호등 인식은 교차로 통과, 객체 인식은 뭐 다 쓰겠죠. ACC, 뭐
트래픽 잼 어시스턴트, 뭐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비신호 교차로 합류, 뭐 이런 거에 다 쓰고 있고, 예측은 이제 커딘 예측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도로 주변 3차원 복원하는 이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완성도를 높였는데 영상하고 이제 라이다 센서를 퓨전에서 실시간 이제 3차원 형상을 복원을 한 거죠. 3차원 형상 복원해서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정밀맵 지오메트리 피처를 만드는 거고 이제 매핑하는 데 쓰이는 거고 이 매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맵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로 인식된 데이터 그리고 매핑된 데이터를 매칭해서 로컬라이제이션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하다 보면 GPS는 이렇게 날아다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GPS는 이제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동적인 자율주행 플래닝에서는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 리스크 이밸루에이션, 뭐 태스크 플래닝, 태스크 플래닝은 이제 차량의 비헤이비어를 결정하는 거고 로컬 패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심 환경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엔도텐드를 지금 R&D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조금 뭐 안정화되고 검증되면 실제 자율주행 차에 탑재를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차선 변경 위험도 있죠. 보통은 입력 센서 들어와서 인지를 거쳐서 이제 판단단에서 차선 변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이제 보통 룰 기반, 확률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데 엔도투엔드는 입력 센서 자체로 이미 이제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입력 센서 데이터만 인풋으로 해서 차선 변경해도 된다, 말아도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충돌 위험도 예측을 엔도투엔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컬 패스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모방 학습이랑 좀 비슷한 건데 사람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통과했던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주행 메뉴가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내가 좌회전 할래라고 하면 좌회전 했던 모방 학습했던 그 결과로 패스를 줘서 그 패스를 이제 팔로우하는 그런 엔드투엔드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악천후 환경에 강인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지금 뭐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올해는 야간 환경에 강인한 뭐 그래서 사이클 게인을 적용해서 이제 뭐 주간 환경을 야간 환경으로 만드는 스타일 트랜스포하는 그런 어떤 딥러닝 만들어서 저희들이 뭐 트랜스포 러닝이라든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적용해서 지금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조금 저희 이제 배터리는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총 면허를 받은 차량이 4대가 있고, 예, 4대인데, 요 아이오닉 2대, 제네시스 2대가 있고, 운전석이 없는 셔틀 타입 차량은 이제 면허를 받을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 뭐, 아이오닉이랑 제네시스는 이제 뒤에 구성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산업용 PC, 그리고 일반 PC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열어보면 산업용 PC 한 대, 일반 PC가 2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죠.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하고 또 소형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팅, 드라이빙 컴퓨팅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센서는 이제 카메라 2개 그리고 라이다 센서 하나를 쓰고 있어요. 이제 카메라 센서 2개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로 써서 뭐 앞서 이제 영상 기반의 딥러닝에 쓰고 있고 라이다는 전방위 64채널 360도 전방위에 대해서 오브젝트 검출 그리고 라이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식 컴퓨터, 판단 컴퓨터, 제어 컨트롤 유닛 얘는 인베딩 되어 있는데 뭐 이거 2개는 묶어서 하나의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인식에 리소스를 많이 먹죠. 그래서 엔비디아 타이탄 V 2개를 달아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정도 인공지능 처리하는데 2개 정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인지 시스템, 이제 판단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저희들이 60km로 이제 도심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았고 이게 전체 50ms로 돌아요. 그러니까 1초에 20번 도는 거죠. 1초에 20번 이렇게 도는데 인지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들이 이제 추론을 해서 에고 차량의 위치, 자세, 신호등 인식 정보, 이동 객체 인식 정보, 차선 마커 인식 정보, 후미등 인식 정보를 이제 판단으로 던져주면 판단에서는 뭐 타차량 움직임 예측을 하고 전용 경로 검색을 하고 넘어온 이제 정밀맵과 그리고 인식된 객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충돌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제 태스크 플래닝, 그리고 로컬 패스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기능. 그리고 제어에서는 지역 경로를 입력으로 이제 팔로잉 할 수 있는 종행 제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시연 저 정부 R&D를 하다 보니 정부에서 요구를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가장 그래도 최근인 요거를 좀 볼게요. 올해 2월 달에 그 이제 서울의 상암에서 그 테스트를 이렇게 자율주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아이오닉 차량이 이제 왼쪽 위에 화면은 이제 인지 화면이고 그 오른쪽 위에 화면은 이제 판단, 플래닝 화면이고 왼쪽 아래 화면은 이제 전방 영상, 이제 오른쪽 아래에는 실내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율주행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뭐 인지 빼고는 뭐 이쁘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인지에서는 라이다, 카메라, 센서 퓨전에서 이제 실시간 뭐 검출,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 하는데 이제 올해 초였는데 그 이제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레벨 3, 3단계 기술이고 언제든지 이제 운전자가 테이크오버를 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군데군데 이제 라이다 센서에 의한 고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물이 아닌데 장애물인 녀석들이 온다든지 그리고 인지 레인지가 제 조금 저가형 라이다를 쓰다 보니 인식거리도 조금 짧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회사 같으면 이제 1억 하는 뭐 굉장히 비싼 센서 쓰는데 저희 연구소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가형을 쓰다 보니 이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점들을 기술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고스트 발생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 영상이랑 퓨전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의 해결해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 환경 그래서 신호등에 너무 오래 있네요. 그래서 도심 환경을 좀 자율주행했던 그 영상을 시간상 이 정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제 이 딥러닝 추론 네트워크들이 지금 엔비디아 타이탄 V2개에서 인지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이 컴퓨터가 아닌 또는 이제 국내 반도체 엔비디아 거 쓰지 말고 국내를 이제 당연히 쓰고 싶죠. 근데 기술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고. 다행히 저희 쪽에서는 반도체 본부에서 이제 AB9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뭐 자율주행용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런 추론 모델들을 수용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잘 알려진 욜로 영상 기반의 이제 객체 검출하는 욜로 정도 이제 수용을 하는 정도였는데 뭐 사실은 다양한 이제 알려진 모델들이 있어요. 뭐 3D 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필러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 세그멘트 ERF 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알려진 모델들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뭐 커스터마이징 된 레이어를 쓰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둬서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에서 돌리는 이제 TF를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뭐 회사가 아니다 보니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하려면 요거에 맞는 이제 정부 R&D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수주를 해야지만 보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애들이 내부 사업인데요. 내부에서 이제 원장님이 돈을 준 거죠. 너희들 원내 서비스 한번 해봐라고 해서 지금 이제 2차로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쁜 2차로 하려고 했으나 지금 계획 조금 변경됐으나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이 이제 음성 대화 지원, 이제 음성 인식하는 저희 인공지능 기술, 뭐 예를 들면 12동으로 가 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이제 통신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 분배, 이제 인프라 인지, 뭐 그런 데이터 분배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 이런 이제 자율주행 안에서는 엔터테인먼트도 중요할 수 있으니 8K VR 모바일 영화관 기술, 그리고 실감 이제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술들 접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이 이제 사업 종료고 그 이후에는 서비스를 아마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차는 좀 운전석이 없는 차는 아직까지는 이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어서 이 차를 빼고 저희 이제 SUV 좀 큰 걸로 11인승 정도 되는 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로드맵인데 저희들은 이제 뭐 레벨 3 뭐 보셨던 이런 기술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레벨 4로 또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4로 가려면 결국에는 뭐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게 야간 우천, 뭐 비정형 환경에 대한 강인한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제 통신을 이용한 커넥티드 드라이빙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또 뭐 사업화 상용화 서비스가 되려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이제 레벨 4 기술을 실현할 수 있어 이렇게 가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제 로드맵 상으로는 뭐 요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서비스 실증을 할 계획이고 레벨 4 핵심 기술을 이제 2027년까지 확보를 할 이제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일반 도심 환경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시연 위주로 이제 주행을 했었는데 저희 기술 검증용으로 이제 저희 애터리가 여기 있고 연구단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 코스로 주 2회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있고 세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걸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쯤 되면 좀 뭐 손님을 태워도 될 정도의 안정성 있게 레벨 3 정도는 안정성 있게 동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이런 보시는 굉장히 난해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애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좋은 특강 해주셨고요. 진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자면 저도 이제 2단계 정도 되는 차를 자율주행 2단계 정도 되는 차를 현재 운행 중인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라이다 센서 가지고 그 앞차가 속도를 줄일 때 이제 줄여주는 건 되는데 사람은 이제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등이 딱 들어오면 줄일 것 같다. 근데 얘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겠죠. 서로 간의 센서들 간의 어떤 협업이라고 하냐? 그 콜라보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율주행에서도 많은 센서들이 쓰기 때문에 그 센서들 간의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조금 이제 ADAS, ACC 기능에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ADAS는 이 센서에 간에 이 말씀하셨던 이 협업, 그러니까 통합해서 뭔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면 카메라 기능에 대한 어떤 뭐 기능, 레이더면 레이더에 대한 기능.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CC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차간 거리가 이제 자기 차의 속도 그리고 상대방 차의 속도 거리를 가지고 이제 뭐 TTC라고 이야기하는데 타임 투 콜리전이라는 매저를 써서 얘를 이제 속도를 줄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제 차 같은 경우는 이 단계가 있어요. 이게 좀 뭐 4단계부터 1단계가 있는데 1단계면 정말 살떨리게 서는 거고 4단계면 정말 좀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동작하는 게 현재의 수준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영상이 브레이크를 밟은 걸 인식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레이더에 센서를 처리한 쪽에 알려줘서 얘가 속도를 좀 줄이면 되지 않냐 미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단계까지는 이런 ADAS가
아직은 서로 협력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속도를 예를 들어서 80을 맞춰놓고 엘카스까지 같이 반자율 주행을 하면 직진은 잘 달리는데 사실은 이 곡률이 심한 곡선에는 이제 곡률도 이제 영상으로 이제 검출된 차선들의 곡률을 계산해서 얘의 속도를 줄여주는 이게 필요한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ADAS에서는 한계라고 보고 있고 네. 이미 이제 그런 ADAS를 이제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크게 진영이 두 개인데 요 ADAS를 발전시켜서 자율주행을 가려고 하는 자동차 업계의 이제 방향 네. 그리고 저희 같은 ICT 또는 구글 같은 ICT 업계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센서를 중앙에서 다 모아서 뭔가 이제 퓨전도 하고 뭐 같이 협력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어느 누구도 답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박사님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셨는데 학생 네. 입장에서 조금 중요하게 예. 들어야 될 교과목이라든지 어떤 학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조금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소에서 아마 연구를 소프트웨어 쪽. 하시니까 예, 아,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예. 주신다면요. 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전자계산학과 이제 교수님과 같은 과 출신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뭐 강의, 뭐 수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랭귀지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뭐 OS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플랫폼도 다르고 개발 툴도 다양하고 막 이제 그런 환경인데 사실은 뭐 저도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일 어려운 랭귀지는 결국에는 C++,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다 라고 들었고 이것만 잘하면 다른 랭귀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정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C++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가 아닌가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론보다는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이론 배우실 것 같아요. 뭐 데이터베이스도 배우고 OS도 배우고 뭐 병렬 처리 다 배우실 것 같은데 이론도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이론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실습 위주의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충분치 못해가지고요.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종료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너무나 좋은 자료로 강의를 해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경욱 박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수강해주신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경욱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